자,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예,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본 강의 가고 일요일 날 문제를 이제 찍어서 문제를 할 건데, 나올 만한 문제를 할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보다는 내가 쉬운 문제로 쓰시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내가 자신 있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자신 없는 거는 대충 써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자신 있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점수를 맞거나, 아니면 아예 점수가 합격 점수가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때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쉬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아, 내가 이거 잘 아는데 이 정도면 쓸 수 있는데, 써보세요. 안 써보니까 문제죠.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우표를 수집하시듯이 나올 만한 문제를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종이에다 구현해서 쓰시는 건데, 그걸 잘 생각해서 이 정도 쓰면은 합격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을 쓰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실제 시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최소한 슬림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쓰면은 내가 머릿속에 외워지느냐? 안 외워져요. 그거를 그대로 많이 외우면은 큰 문제예요. 외우지 말고 차곡차곡 모읍니다. 언제까지요? 시험 일주일 전까지 계속 모아요. 제가 권장하는 거는요, 시험 3일 전까지 모으시는 게 좋아요. 암기는 언제 한다? 3일 전에 보는 거예요. 3일 전에 그거를 지금까지 푼 거를 가만히 보세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핵심 두 가지만. 기본 아이템, 분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그것도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게 써놓은 것도 정답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분류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럼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답안은 더 좋아져요. 생각이 완벽하게 나면 답안은 완전히 안 좋아져요. 그 핵심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평상시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3일 전까지 어떻게 한다? 모으는 거예요. 그 우표 수집하듯이 계속 모으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표 수집하듯이 모범 답안을 내가 작성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정리가 돼요. 아, 내가 방금 어저께 정리했는데 오늘 쓰려니까 못 쓴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해봤자 그날 생각도 안 나요. 3일 전에 공부하십니다. 실은 1일 전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1일 전에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 좋아요. 왜냐면 딱딱 볼 것만 보거든요. 마감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학습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걸 다 봐야 된다 생각하면 딱 중요한 것만 봐요. 다 안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다 갖고 가지 않고요, 핵심만, 분류하고 중요한 거 이렇게만 건들고 갈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붙을 가망성이 있어요. 그리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잘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얘기를 했죠. 시험 문제, 내가 여기 이제 1차 기술사를 합격을 해서 토질로 넘어갔어요? 아니면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를 따라가셨어요. 근데 건설안전기술사에 그게 나온 거예요. 안전기술사의 안전관리자의 어떤 선임 범위 이렇게 나왔다. 그럼 안전관리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뭐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 512815에서 50억 미만, 50억 이상, 120억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외우는 방법이 제가 만들었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한다. 815 이렇게 이제 외운다 하는 거죠. 뭐 800억 이상, 1,500억 이상 하면 이제 선임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좀 틀리더라도 문제는 뭐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뭐가 문제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적을 하고 그걸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게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에요. 안전관리자가 근로자랑 다리다리 붙어가지고 이거 해야 하고 안 해 하고 싸움박질을 할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관리감독자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관리자한테 맡기잖아요. 두 번째,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아요. 현장 채용직이 많아가지고요, 이분들이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가서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벌써 정규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이분들을 이제 이런 거죠. 업수에 안 여긴다고요. 근로자들이. 이해되세요? 그 지시가 먹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로 그거를 쓴다 그러면 현장에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안전관리자로 나왔다면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인데다가 직급도 낮다. 그리고 고령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 먹히겠느냐. 그냥 이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를 들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정규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우도 제대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냈다면 그건 합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해요? 중요한 거 강조하는요. 실무에서의 문제를 발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기술사는 마찬가지예요. 토질도 그렇고. 자, 토질에서 만약에 어떤 이론을 배웠다. 그 이론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뭐 기준을 얘기한다.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사란 이렇게 정의한다고 얘기했죠.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발췌하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술사라면서요. 그러면 문제를 발췌를 하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그걸 보고 싶어서 문제 내는 거예요. 실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 틀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책 보면 다 나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발췌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과감하게 쓰세요. 과감하게. 맨날 현장에 어떤 시방 기준이나 이런 거 달달달 외우고 가서 썼는데 왜 안 붙어요? 그거 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하수관거 배제 방식하고 하수관거 배치 방식 볼까요?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요. 자, 하수관거 배제 방식은 뭐가 있나요? 배제 방식, 배치 방식. 배제 방식은 뭐가 있죠? 합류식이냐, 분리식이냐. 이거 시험 문제 우리 이제 다방 클리닉 밴드에 냈죠. 그래서 합류식은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나오는 게 합류식이고요. 이걸 따로따로 하는 거를 분류식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 방식은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게 간거가 있고 여기 이제 하천이 있으면은 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갖다 붙이는 방식이 있고 해서 뭐 직각식이니 선형식이니 부채꼴식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시험 문제는 나올 확률이 앞으로 적어요. 근데 요거하고 같이 연결된 게 뭐냐면 하수관의 하수의 압송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낼 거냐. 여기에 연결된 게 요거하고요. 분류식, 합류식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압송 방식은 뭐가 있죠? 얘를 하수를 흘려넣는 방식이에요. 뭐가 있죠? 자연 유화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수로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또 뭐가 있죠? 진공식도 있고요. 진공식은 있고요. 또요. 압력식이 있어요. 자, 자연유화식은 개수로로 해가지고 그냥 구배로 경사로 해가지고 흘려넣는 방식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자, 진공식과 압력식은 괴수로 해요, 관수로 해요? 관수로 해요. 얘 밀실하게 해서 이제 관수로인데 진공식은 뭐 하는 거예요? 흡입하는 거고요. 얘는 압송식은 펌프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압송하는 건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뽑아내는 거고 얘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해서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저거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저거하고 연결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하수관거의 압송 방식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하수관거는 개수로로 해요? 관수로 해요? 원래는 개수로로 하죠. 그냥 아니 관수로라고 해서 관에 있으니까 무조건 관수로가 아니라 얘가 압력이 없고 이 대기 압에 접해 있으면 얘는 관에 들어가 있어도 개수로 해요. 여기 이제 물에 관이 있는데 물이 꽉 차 있고 압력으로 묻히면 이건 관수로고요. 이건 개수로예요. 관에 있어도. 그러니까 개수로냐 관수로냐는 건 뭐죠? 대기압에 접해 있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압력을 주느냐 마느냐. 얘는 대기압에 안 접해 있고 압력을 주고, 얘는 대기압에 접해 있고 압력을 안 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관에 있으니까 관수로. 이건 개수로예요. 자, 그러면 보통 하수관로는 개수로를 해요, 관수로를 해요? 개수로 해요. 물론 상수도는 압력관수를 쓰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써요? 진공식하고 압력식하고는요. 저지대, 침수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에 시험 문제 물하고 관련돼 있대잖아요.
물. 그러면 저지대 같은 데서는 압송식을 쓰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진공식을 쓰거나 압력식을 써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는 건 뭐예요? 하수관 거에 압송 방식이에요. 압송 방식. 요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 그렇다고요? 홍수 때문에 그래요. 그 침수 때문에, 도심지 침수 때문에. 요거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그 같은 계열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신다는 거고요. 요번에 다방 클리닉 밴드에서는 뭘 냈죠? 분리식과 합류식 내요. 자, 분리식, 이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비교표 쓰면은, 자, 이거를 비교하라면 비교표는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내 침전, 예, 또는 관내 오염, 예, 또는, 자, 하수관거에 대해서 보시면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많이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해볼까요? 예, 또 뭐 예를 들면은 하천의 오염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류식이하고 분리식을 보면 얘는 오수하고 우수가 합쳐진 거고요. 얘는 오수관 따로 우수관 따로 되는 분리식이에요. 자, 관내 침전물이 많이 고이는 건 뭘까요? 합류식이 많을 수 있다. 그 관에 한 관에 다 침전물이 들어가잖아요. 얘는 침전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침전물에 대한 부분은 얘가 더 크다 하는 거죠. 오염에 대한 부분은요. 합류식이 클 수 있다.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잖아요. 비가 올 때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예, 부하가 걸리는데 어떤 게 더 부하가 크게 걸려요? 합류식이 크겠죠. 이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합류식으로 가야 돼요? 분리식으로 가야 돼요? 분리식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대충 비교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교표를 할 때도 비교표가 이분이 어떤 사람은 장점, 단점, 뭐 적용성, 시공성 이렇게 해서 막연한 얘기, 즉 그 좀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분은 구체적인 항목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비교표가 더 높게 평가를 할까요? 이게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 거. 관내 침전 물질에 대한 어떤 침적도,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관내 오염도, 예, 또는 아니면은 뭐 하수 처리장의 부하 상태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교표는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전문 용어로 쓰세요. 전문 용어. 전문 용어요. 그냥 장점 단점 그거는 진짜 쓸 수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예, 전문 용어. 그래서 기술사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문 용어 좀 쓰시라고요. 그 분이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거는 당연하죠. 누가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배제 방식에 대해서는 분리식, 합류식 하고요. 배치 방식에 대해서는 뭐 직각식, 차집식, 선형식. 요거는 뭐 이제 일단은 다음 주에 그 다방 클리닉 밴드 서술형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뭘 문제를 냈냐면 하수관거의 노후 하수관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요. 국내 하수관거에 거기 이제 자료를 하나 붙여드렸거든요. 4장짜리 붙여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하수관거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하고요. 아니면 압송 방식 요 정도로만 집중해서 쓰십니다. 더 이상 나올 거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내면 상하수도 기술사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3 복합말뚝 볼까요? 복합말뚝은 거기 보시니까 특징이 돼 있네요. 복합말뚝의 종류는 어떻게 생겼죠? 복합말뚝이라는 거는 강과 콘크리트의 복합구조체라고 얘기했어요. 강재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전형적인 거는 상부하고 하부를 나눠서 상부에서 스틸 재료가 있고 하부에서 PHC관으로 되어 있죠. 이게 스틸 재료가 있고 강관이 되어 있고 하부에서 PHC관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복합 말뚝이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상하부로 구분한 거고요. 단면으로 구분하면요. 강판이 이렇게 안에 있고요. 강관이 있고요. 내부에 원심력으로 얘를 돌려요. 돌려가지고 원심력 양색을 하면 내부에 고강도 콘크리트가 생기고요. 외부에는 강판이 생겨요. 이것도 복합 파일인가요? 복합 말뚝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복합 말뚝은 보통 어떻게 구분한다? 위치에 따라, 단면에 따라 구분해요. 위치에 따라서 상부에서 스틸, 하부에서 PC 파일로 구성된 복합 말뚝이 전형적인 부분이고요. 단면으로 구성되면요. 내부에서는 콘크리트, 외부에서는 스틸로 되어 있어서 원심력으로 양생을 해서 고밀도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합 말뚝이에요. 자, 그러면 복합 말뚝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딜까요? 그건 이음부예요. 이음부에서 음력 집중이 되거든요. 특히 수평력에 취약해요.
압축력도 압축력이겠지만 수평력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음부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하고요. 예, 어떤 얘기예요? 이음부에 대한 수평력, 즉 수평저항력 확보 방안 같은 거 얘기해 주면 좋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볼까요? 스틸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켓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게 강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걸 연결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나오고 있어요. 소켓식이 나을까요? 밴드식이 나을까요? 소켓은 이렇게 끼우는 거고요. 안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고요. 밴드식은 밴드를 둘러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건데 어떤 수평 저항력이 크게 하려면은 소켓식 같은 방법이 나을까요? 아니면 밴드식 같은 방법이 나을까요? 겹침 길이가 길수록 좋겠죠. 그 밴드식이 더 낫겠죠.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꺼내는 거죠. 여기서는 실은 특허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취약한 위치가 어디냐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예전에 북한 말뚝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강관에서 하는 얘기지만 얘가 북한 말뚝을 치면 밑에 선단지질이 이렇게 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캡을 씌워요. 캡을 씌우면은 얘가 응력 분포가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 커진다고 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선단 확장 말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단 확장 말뚝, 즉 복합 말뚝에 대한 선단 지지력 증대 방안을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 사례집도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예, 저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료가 서로 이질재가 붙어 있으니까 이질재에 대한 어떤 접합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몰타를 쳐가지고 원심력을 한다. 그럼 얘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 그럼 얘가 이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우리 이제 전단 연결재라고 있죠. 스터드 같은 거를 안에다가 못대가리 같은 거 안에다가 돌출물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얘가 얘가 이제 접착이 제대로 돼서 재료가 서로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스터드를 이용한 분리 저감 대책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저거 모식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도 모멘트도 하나 하고 이음 정도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음 정도 얘기를 강조하시면 되겠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정도 가고요. 예, 강박스 거도교 볼까요? 강박스 거도교는 이제 우리 그 거도교를 보면 이게 이제 그 구성을 보면 얘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판. 슬래브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형. 그래서 거도라고 불러요. 거도. 예, 이게 이제 강박스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게 형. 그래서 이제 거도라고 불러요. 거도. 근데 이제 우리 거도교를 보시면 이 박스 얘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얘는 이제 박스형 거도교고요. 박스 거도교고요. 박스 거도교. 또 뭐가 있어요? T형 거도교도 있고요. I형 거도교도 있어요. T형 거도교는 우리 보통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거도가 이런 식으로 좀 돌출 구조로 돼가지고 T형이나 이런 돼 있고요. I형 말고 플레이트 거도교라고 하죠. 플레이트 거도교. 그래서 플레이트로 된 것도 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형 거도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거도교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거도교의 종류, 박스형 거도교를 포함한 거도교의 종류에서 판형교를 얘를 박스 형태도 있고 아니면 폐합 단면이 있고 비폐합 단면인 I형이나 T형이나 플레이트형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거도교 왜 써요? 박스 거도교 왜 쓰죠? 저게 일단 가볍고 강성이 좋아요. 강성이라는 거는 강도는 뭐에 대한 저항성? 파괴에 대한 저항성이고요. 강성은 뭐에 대한 저항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강성은 뭐에 대한 저항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 강도는요? 파괴는요? 강도는 파괴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얘기했죠. 얘가 강성이 좋아요. 뒤틀림 이런 I형이나 이런 그 플레이트는 뒤틀림이나 좌굴이 잘 생기는데 박스형으로 폐합이 되면 뒤틀림이나 좌굴에 대한 성능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교량보다는 어떤 부분이다? 변형, 즉 강성은 뛰어나면서 넓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교량은 소규모 교량에 적합해요. I형이나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근데 박스형 거도교는 중교량, 대형 교량까지는 몰라도 중형 교량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하나 더 치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우리 이거 본 강의 할 때 얘기했는데 개구제형 단면이라고 얘기를 하나 했고요. 예, 또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 이중 합성형이라는 얘기도 꺼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구제형은 여기 박스를 이거를 위를 뚫어 놓는다는 거예요. 개구 위를 뚫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강박스 거더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전부 다 연결하는 것보다 지점부에서 모멘트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지점부에서 저걸 뚫어 놓으면 그만큼 강제량이 적어져서 예, 강성도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도 어떻게 된다? 강제량도 적어져서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개구제형 단면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하냐면 지점부 같은 데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얘가 아무리 박스형 거더라도 좌굴에 대해서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점부에서 좌굴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거기에 밑에다가 뭘 해요? 한번 콘크리트를 더 친다. 얘를 뭐라고 한다? 위에도 합성하고 밑에도 합성했다. 이중합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박스형 거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물론 플레이트보다는 좌굴에 대해서는 좋을 거예요. 하지만 강제는 어디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좌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죠. 즉 좌굴 문제와 이중합성 또는 개구제형 단면, 경제적인 개구제형 단면 이런 얘기 꺼낼 수 있다고 했죠. 이거 몇 번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중합성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박스 거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번 볼까요? 자 강박스 거더기의 특징 하면은 이제 뭐 이거를 특징을 정확하게 쓰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뭐 I형 단면이나 플레이트형 단면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거더교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경제성, 시공성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요. 적용성은 대형 교량 그 일반적인 플레이트 교량보다는 중형 더 커질 수 있고요. 콘크리트형 거더교보다는 뭐 작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성을 꺼낼 수 있고요. 특히 어디서 유리하다? 일반 그 플레이트보다는 곡선교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사교나 이런 좌굴에 대한 위험이 큰데 이런 데서 유리하다는 적용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시공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강박스 거더기는 어떻게 시공하죠? 맨 처음에 제작해서 현장 트레일러로 운반해요. 그럼 운반하고 하역을 하고요. 하역을 한 다음에 얘를 크레인으로 들어서 인양한 다음에 가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뭐 해요? 슬래브 그 설치하려고 거푸집 그 데크 플레이트 설치하고 철근하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잖아요. 그러면 강박스 거더교를 시공하는 순서는 어떻게 한다? 박스를 제작해서 인양 하역, 아니 그 운반 하역, 운반한 다음에 트레일러로 운반한 다음에 내려놔야죠. 내려놓을 때 자빠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크레인으로 인양한 다음에 가설, 조립하고 볼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박스 거더 하면 여기다 뭐 해요? 우리 이제 데크 플레이트 강판 된 다음에 여기다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때려 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들어 올릴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가설 작업 시 안전 이런 얘기 꺼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를 꺼낸다. 가설 공법 쓰고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런 거 하면 크레인 넘어지고 우리 크레인 전도 안전 이런 거 했었죠. 지지력 안전. 그런 얘기 쓰시면 좋아요. 이 강박스 거더기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크레인 가설이 많으니까 크레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 가설 안전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많다 하는 거죠. 예. 자, 안전의 문제를 보니까 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강제 연성 파괴하고요. 취성 파괴.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강제 연성 파괴, 취성 파괴. 우리 이제 이거 파괴 응력 변형률도를 이렇게 그리면 응력에 대해서 뭐 이게 인장이 되겠죠. 이제 강제에서는 압축 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장 강도 얘기하니까 하는 건데 얘를 딱 당기면 얘가 어떻게 되다 쫙 게다가 이렇게 그냥 탁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강제가 이렇게 있으면 강판을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당긴다 이거예요. 당기면은 얘가 쭉 늘어나는 네킹, 즉 목두께가 이렇게 얇아지면서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네킹 단계가 되다가 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 안 하면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탄성력까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허용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변형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다가 더 이상 못하면서 또 끊어져요. 이게 연성, 얘가 취성 하는 거예요. 고강도 고장력강 같은 경우는 취성 파괴가 많이 나고요. 보통 이제 연성 파괴가 많이 나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의 강제는 연성 파괴예요, 취성 파괴예요? 연성 파괴예요. 대부분의 강제는
어떤 특수한 것 빼고는 연성파괴예요. 연성파괴에서 어떤 얘기를 꺼내요? 좌굴 얘기를 꺼낸다고요. 좌굴. 왜냐하면 변형에 대한 정확성도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건 뭐 하는 거죠? 연성파괴와 취성파괴에 대한 어떤 거동 한 다음에 연성파괴 시의 좌굴 문제와 좌굴 대책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닌가요? 변형이 심하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내용을 이제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문제를 내야 돼요. 기술사 같은 경우에 문제를 내려 그러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공법 이런 거 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한번 들어봤는데 막상 쓰지 못하는 얘기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 결국 이거 좌굴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근데 원래는 면접 때는 이렇게 해요. 김정호 씨, 강제에서의 강성이랑 강도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요. 그럼 좌굴 대책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한다. 하여튼 이것저것 떠나서 강제에서는 뭐예요? 좌굴 아니면 부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교수님이 딱 들어가셔서 문제를 냈어요. 아, 나 토목시공인 줄 알고 토목시공 문제 냈는데 안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전인 줄 알고 들어가서 딱 냈는데 뭐예요? 시공에다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내는 사람 마음이죠, 뭐. 그거 바꿀 수도 있죠. 공단에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물론 그거 바꾸기 전에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이제 출제 위원장이 있죠. 위원장한테 물어보죠. 이거 바꿔도 되느냐? 된다 그러면 뭐예요? 바꿔서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교수님이 나 이번에 시공기술사에서 문제 냈는데 안전에 딱 나온다. 이거 그렇게 낸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돌아다니는 문제 누구 뭐 냈다 이런 얘기 믿지도 마세요. 믿을 건 오로지 누구 믿는다? 저만 믿어주세요. 제가 제일 정확해요. 제가 제일 잘났어요. 좋습니다. 계속 나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 강박스 거도교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뭐 내용을 쓰시되 이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공 순서를 명확하게 간파를 좀 하셔야 돼요.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안전에서나 품질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시공 순서를 모르면 아예 못 써요. 시공 순서에 대한 안전에서도 이제 이런 거 보세요. 그 뭐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업 안전 수칙 같은 거 보시면 시공 순서별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반입 그러니까 강박스 거더의 작업 안전하면 어떻게 하냐면 트레일러로 실어가지고 맨 처음에 하역할 때 얘 들어서 내리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이게 연약 집안에다 놓으면 넘어지고 하는 거 그 안전. 또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인양하고 설치할 때 얘 크레인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또는 이게 고소 작업할 때 사람 떨어지고 낙하는 거 이런 것들요. 그런 안전. 또 거기서 볼팅하고 용접을 할 때 불똥 튀고 하면 화재 나는 거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안전이 됐던 시공이 됐던 품질이 됐던 뭐가 중요하다? 정확한 시공 순서를 인지하는 게 기본이에요. 공법에선. 이러시죠? 그래서 머릿속에 시공 순서를 자꾸 생각을 하십니다. 크게 나눠서 한 4단계, 3단계 정도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4단계,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4단계, 3단계 정도로. 그러니까 2개씩 묶어서 4단계 또는 3단계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툼 같은 경우는 뭐 천장발버 이렇게 하잖아요. 천공, 장약, 발파, 버력 처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쉽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강박스 거도교 가설 시공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이 나왔으니까 강교보다는 콘크리트 교가 나올 확률이 크겠네요. 그래서 콘크리트 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량도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3-5 도심지의 지하 수위가 높은 이거 똑같이 풀었죠. 이거는 똑같이 풀었어요. 도심지에서 지하 수위가 높은 연약 집안에서 지중연속벽공법 시공시 주의사항. 자, 도심지 지하 수위 높은 해서 한 다음에 지중연속벽의 시공 순서 지하 수위가 높은 해서 지중연속벽의 지중연속벽 시공 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시공 순서는 뭐 아시겠죠? 우리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시공 순서는요? 맨 처음에 가이드월 설치하고 장비 거치하고 굴착하고 공병 유지하고 뭐 이런 거요. 이거 이제 책에 있는 거고 유의사항은 시공 단계별로 내용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뭐 시공시 유의사항고 시공 순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뽑아서 쓰라는 얘기죠. 그걸 뭐 다 써요.
예, 가이드월에서 중요한 건 요점 빼고 수준 콘크리트로 확 넘어가서 수준 콘크리트에서 유의사항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뭐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데 보면은 여기다 절차도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 다 쓰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쓰는 거예요. 어떻게 다 써요? 중요한 것만 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유의할 게 뭔가요? 여기에 이제 키워드를, 키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정말 유의할 게 뭔가요? 도심지 하면 뭐 얘기한다? 이게 중장비랑 작업장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했으니까 작업장에 대한 어떤 배치나 위치 선정에 대한 얘기도 꺼낼 수 있다고 얘기했죠. 도심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업장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슬러리 월공법을 하면은 몇 차선을 먹어야 된다고요? 3차선이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3차선 잡아먹으면 공사 못해요. 교육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의 성패가 있냐면 작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일단 중장비 들어가는 거 보면은 맨 처음에 뭐 한다? 크램쉘. 뭐 100톤짜리 크램쉘 들어간다. 구착한다.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요? 철근막 내리려면 서비스 크레인 25톤짜리 들어간다. 이런 거요. 예, 또요. 거기다가 벤토나이트 액을 내면 벤토나이트 플랜트 들어가야 되지. 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콘크리트 하면 콘크리트에 대한 배치 플랜트도 들어가야 되지. 오탁수 정화 설비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난장을 벌여야 되죠. 따라서 뭐요? 예, 작업장의 배치, 작업장 선정 시 고려사항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높다라는 건 뭐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연약 지반이면서 지하 수위가 높다라는 거니까 공벽 붕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공벽 붕괴에 대한 부분, 안정액에 대한 품질 관리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를 특히 주의해야 하느냐 하면은 질문 조건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도심지에서의 어떤 그 작업장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거나 연약지반에서의 어떤 지하수, 공벽 붕괴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액에 대한 품질 관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뭘 꺼내요? 수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대책이요. 품질 관리 대책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다. 이건 뭐 많이 했던 거니까 하고요. 이거 슬러리얼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고 이거 문제 풀었죠. 이것도 많이 쓰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갈까요? 6페이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실 때 어떠신가요? 많이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학원에서 했던 문제가 뭐 생판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왔던가요? 실은 보면은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위기 관리를 해야 되냐면 한번 대왔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를 붙을 수 있게 쓰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그 합격에 대한 합격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어떤 답안을 써야 될 건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답안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저한테도 평가를 받아보시고 다방 클리닉 밴드에도 평가를 받아보시고 여러분끼리도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죠. 아, 여기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나보다 늦게 왔는데 뭐 나보다 잘하는 거 내 답안을 잘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남의 잘못된 점을 잘 봐요. 내 잘못된 점을 잘 못 보는데 우리가 진짜 귀신 같은 게 남의 잘못된 건 잘 보거든요. 이거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꼭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어요. 정말 잘 짚어요. 남에 대한 잘못된 거는 진짜 잘 짚어요. 얘 너 이거 잘못됐다. 근데 자기는 잘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서 한다. 이분 잘 집어내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별로 공부 못하시고 얼마 배우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딱 적어가지고 하면요. 핵심을 찔러요. 내가 기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 못했던 걸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자꾸 해보세요. 이해 되시죠? 맨날 저한테 의존도를 높이고 책의 의존도를 높이지 마시고요. 교차 서로 이렇게 바꿔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니시면 눈이 좀 익으시면 답안지 좀 한번 바꿔보자. 이런 거요. 예. 나 그런 거 절대 못해. 그러면 오래 가요. 보통 그런 거 안 하시고 혼자서 하시는 분이 오래 가죠.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툼 터널에 대한 발파 진동 영향 저감 대책. 이거 뭐 많이 했죠. 발파 진동 저감 대책이 뭐가 있다고요? 발생원, 전파 경로, 수진자. 이거 뭐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이제 했던 얘기지만. 자, 이런 거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발파 진동 또는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의 기준 얘기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발파 진동에 대한 영향 범위 평가 같은 거 한다고 했죠.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예, 시험 발파를 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 뭐 이런 거 그렸었죠. 예, 그래서 V 파의 질점 속도하고요, 예, 거리 또는 D 또는 장향력 해서 지발당 장향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뭐 30m 떨어진 데에서는 얘가 뭐 3칸이다, 0.3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 발파하고 네, 발파의 영향 범위 얘기할 수 있고요. 발파 진동에 대한 저감 대책은 세 개로 갈 수 있어요. 뭐요? 발생 원소의 대책. 즉 발파에 대한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제어 발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거는 이제 진동 발파니까 저진동이고요. 뭐가 있다? 미진동과 무진동도 있어요. 미진동과 무진동 말씀. 물론 비용이 비싸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 경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나요? 트렌치 이런 것들요. 트렌치 같은 경우도 팔 때 얇게 파고 안을 비워두는 경우도 있고요. 좀 깊게 파고 두껍게 파고 안에다가 슬러리 액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수진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쓴다? 여러 가지 수진자에 대한 어떤 트렌치도 팔 수도 있고 다른 방법, 그 수진자에 대한 보강, 그라우팅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발포 진동에 대한 부분은 구조물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뭐요? 가축이나 인간이요. 가축 같은 경우는 그 발파 진동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별도로 관리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 뭐라고 했죠? 예, 뭐라고 얘기했나요? 0.1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연 폐사율이요. 자연 폐사율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계에서 날 수 있는 진동 수준이 0.1칸이거든요. 근데 규칙적으로 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보통 그 기준은 0.1칸이지만 0.09칸 미만으로 하라고 해요. 그럼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실은요. 그런 부분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발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인간 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민원을 내요. 근데 발파 진동에 대한 부분이 자 이분이 이제 민원인이 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진동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내가 실은 낮에 터뜨리는데 뭘 잠을 못 주무십니까 하니까 또 이래요. 아 내가 저녁에 택배 일을 하고 뭘 하는데 좀 낮잠을 자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용 기준치 이하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허용 기준치는 당신 얘기고 난 잠을 못 자겠다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진동이라는 거는 실은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동을 못 느끼는 무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같이 야 지금 뭐 못 느꼈어? 나는 못 느꼈는데? 나는 느꼈는데? 너 이상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진동 관리를 하려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은가요? 실은 인적에 대한 영향 얘기를 꺼내요. 실은 그걸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발파 진동에 대한 어떤 주민 설명회 같은 거를 하고 발파 진동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그분들이 하는 거지. 그걸 감추고 하면 뭐예요?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 건 공사중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진동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예, 상대적인 거라서 그런 거를 어떤 민원이나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아요. 이해 되시죠? 아니 발파 진동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맞춰서 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 분쟁에 대해서 그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로 현장에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발파를 하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발파를 비가 올 때 하는 거하고 맑은 날 할 때 한다. 어떨 때가 소음 진동이 더 크게 느껴져요? 흐릴 때, 비 올 때. 왜냐면 이제 비 올 때나 흐릴 때는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질이 이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진동이나 압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해요. 그러면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비 올 때나 흐릴 때는 가급적 피한다. 이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나요? 물론 좀 무식하지만 그런 것들도 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실무상의 얘기를 꺼내세요. 실무상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본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뚫는데 여기 터널을 뚫는데 여기 이제 민가가 바로 앞에 붙었어요. 이게 이제 그 구조물이 굉장히 노후된 구조물에서 그 이제 우리 얘기하면 빌라인데 여기 이제 밑에서 뭐 주무시나 봐요. 근데 이제 발파를 하는데 아니 이게 라인 드릴링으로 하니까 빈 공수가 많고 장약도 상당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무장약 공이거든요. 그래서 라인 드릴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저기 뚫고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발파 같은 거 일반 그 다른 제어 발파 같은 경우는 공수가 적기 때문에
공을 조금 뚫은 다음에 장약해서 하면 소리는 클지언정 어떻게 된다? 하루에 그 진동 울리는 시간은 작아요. 근데 라인 드릴링은 이 공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드르륵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잘 느끼는 사람이에요. 왠지 진동을. 그러니까 머리가 울린대요. 그러면 이럴 때는 라인 드릴링이 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나요? 스무스 블래스팅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떤 진동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꾸 현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현장의 실무에 맞는 방법이 날 수 있어요. 라인 드릴링이 낫다. 장애인이 가장 적으니까 그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야 되겠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4교시 1번이요. 요거는 똑같이 풀었죠. 예, 저토피, 계곡부, 도심지를 통과한다. 도심지 통과하면 근접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도심지 하면은 도심지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곡부 그리면 우리 뭐 이런 거 했었죠. 계곡부 이렇게 해서 여기 통과할 경우가 있고, 여기 통과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토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한다. 뭐 이렇게. 자, 이거는 도심지에서는 어떤 얘기예요? 근접도. 얘가 이제 시대 복합지반이라고 한다면 터널이 여기 이제 안반이 있고 토사가 있다고 하면 이게 진동이 돼서 얘가 치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곡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향사 부분을 통과하고 배사 부분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사 부분을 통과하면 여기 용출수가 엄청 오고 위에 과대 압력 때문에 여기가 북락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편압이 걸리니까 옆으로 쓸리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저토피에서는 얘가 두께가 작기 때문에 아칭 이펙트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얘 복토하고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단에 대한 붕괴 위험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난다면 계곡부 저토피 그다음에 도심지 계곡부 저토피 구간에 대해서 어떤 시공 단계별 붕괴 형태의 원인 이런 얘기하면 붕괴 형태는 얘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얘는 이런 붕괴가 생긴다. 얘는 이런 붕괴가 생긴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측면 붕괴가 생긴다. 얘는 천정부 붕괴가 생긴다. 이런 얘기로 꺼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터널 단면에서 보시면 어떻게 한다? 단계를 3개로 나누죠. 이렇게 나눠서 무지보 구간, 쇼크리트 락볼트 치는 1차 지보 구간, 그 다음에 라이닝 구간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각각 붕괴, 북락의 유형을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천정부 파괴, 또는 뭐 막장부 파괴, 또는 뭐 벤치부 파괴, 전박장 파괴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각각에 대한 어떤 유형에 대한 모식도를 그리시는 게 낫겠다 하는 거고요. 보강공법은 어떻게 얘기하죠? 터널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뭐요? 위, 아래, 천정, 막장, 바닥부 보강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위를 보강도 해야 되고요. 측면도 보강해야 되지만 바닥도 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팽창성 지반이나 이런 거 고지압 같은 대심도를 뚫으면 밑에서 융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요거 이제 많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요거 빼고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관통부가 남았어요. 관통부. 그러니까 터널과 터널이 있으면 터널이 맞닿는 관통부가 있죠. 그 관통부 보강도 있으니까 그걸 하나 더 생각해 보신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쉴드 TBM이 나올 확률이 더 있어요. 원래 쉴드 TBM을 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내시네요. 예. 이거 교수님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죠. 예, 좀 나이가 드시면은 대부분 낮은 내시고요. 젊은 분 들어가면 쉴드 TBM 무지하게 내죠. 쉴드 TBM 나올 때 됐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4-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이제 현장에서 하시는 부분인데 하도급에 대한 그 적정성 평가에 대한 검토사항, 조치사항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뭐 CM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한 번은 나왔어요. 한 번. 자, 검토사항이 뭐가 있죠? 하도급 가격. 가격에 대한 부분 검토하나요? 낙찰률 검토하죠. 예, 몇 프로예요? 82%. 낙찰률에 대한 부분 하고요. 또요? 시평액 시공 능력 하죠. 이 사람이 시공 능력이 시평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하고요. 또 뭐 하나요? 예, 뭐 예를 들면은 공사 여건에 대한 뭐 중요도,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거하고 또 조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승인이나 또는 변경 요청 같은 거 할 수 있죠. 승인은 이제 감리 이제 CM을 통해서 승인을 하고 발주처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불가하다고 한다면 시공사에서 재요청을 할 수 있죠. 어떤 보완 서류를 해서 재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 어떻게 하죠? 저도 이거 한 적이 있어요. 실은요. 공사 팀장 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쪼개요. 쪼갠다고요. 예를 들면은
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철근 지급자재다 빼고 콘크리트 지급자재다 빼고 원래는 콘크리트만 지급자재인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는 거예요. 아, 골재도 지급자재다. 돈 되는 거 빼고 이렇게 하면 하도급률이 나와요. 빼요. 그렇게 하면은 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계약서상에 있는 대로 해가지고 하도급 그거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예, 지급자재라고 다 빼요. 콘크리트 지급자재니까 뺀다. 예, 철근도 지급자재니까 뺀다. 돌 되는 거 다 빼요. 나중에는 실제로 지급을 안 하는데 골재도 지급한다. 못 뺀다. 못 뺀다. 가시설 강제도 지급한다. 뺀다. 이러면 하도급률은 나와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보면은 점수가 웬만하면 다 나와요. 시공사가 얘기하는 대로 웬만하면 다 나온다고요. 그게 안 나오는 거는 진짜 이상한 업체를 갖다 놓은 거고 진짜 비용을 안 준 거죠.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볼 때 아니 이론적으로 어떤 하도급 평가에 대한 어떤 항목이나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것만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실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다른 방법들을 쓴다고요. 즉 지급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분개를 해서 내역 분개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맞춰요. 점수를 맞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이 하도급 적정성 평가에 대한 기본 그 취지를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가 필요해요. 원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죠. 저도 했는데요,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콘크리트만 지급자재인데 철근 빼죠, 강제 빼죠, 뭐 골재 빼죠. 그래도 안 나오니까 다 빼는 거예요. 자재를 다 빼니까 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현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기술사는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발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 도장 찍은 걸로 하는 거지 거기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예, 4-3. 요거는 나올 확률이 이제 앞으로 적어요. 이게 보통 이제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요번에 차까지 2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50회 정도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주요 파손 원인. 예, 그 다음에 보수 방법. 이건 똑같이 문제 냈죠. 시멘트 콘크리트, 우리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부분도 냈지만 기출반에서는 시멘트에 대한 부분 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손에 대한 분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형태별로, 원인별로, 시기별로. 시기별로 하면 겨울철 파손, 여름철 파손, 또는 원인별로 하면은 내적, 외적 이런 거. 형태별로 하면 구조적 뭐 이런 부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파손에 대한 부분을 종류를 얘기하면 뭐가 있죠? 가장 많은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요. 뭐 요즘에 뜨는 블로우업, 또요, 펌핑, 또요, 폴팅, 스폴링 이런 거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또는 AAR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다 하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파손이 일어나는 위치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뭘까요? 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줄눈무 잠김 현상 많다고요. 거기 이물질 껴가지고 하다 보니까 줄눈부에 대한 블로업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줄눈부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낸다? 프리징이라고 얘기했죠. 줄눈부 잠김 현상과 유지 보수 방안 해가지고요. 그거 긁어내고 실란트 채우는 것만 해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다음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건 포토홀 아니면 소송 변형 나오겠죠. 포토홀 아니면 소송 변형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문제 내놓고선 다음에 블로어, 펌핑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스팔트 포장 파손의 그 유형과 대책을 쓰라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하나를 아예 그냥 해서 소송 여름철 포장에 가장 만만한 소송 변형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포토홀 얘기를 꺼낼 수 있다. 보통 이제 전통적인 건 소송 변형이죠. 자, 소송 변형의 유형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쇼빙, 콜루게이션, 러팅 이렇게 이제 있다고 했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설선의 종류, 특징, 선정시 고려사항. 자, 준설선의 종류는 뭐가 있죠? 메케니컬 타입, 난 메케니컬 타입. 메케니컬 타입은 펌프, 호퍼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난 메케니컬 타입은 뭐가 있죠? 딥이죠. 디퍼, 버켓, 그래브 준설선. 그래서 요거 정도 나오면 저거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뭐 한다? 암질별로 그걸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연질, 경질, 뭐 중질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선정식 고려사항은 뭐 지시구한 얘기를 꺼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좀 구체적인 걸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항목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항목을 지시구한 말고 전문 용어로 앞에다 빼서 쓰는 거죠. 비교표 하듯이 전문 용어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압송 능력 또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유보율 이런 얘기를 꺼내서 그런 것들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 고려사항을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준설선에 대한 선정식 고려사항 얘기를 끌고 특징 쓰신 다음에 뭐 하나 강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준설할 때 어떤 문제가 크다? 유보율 향상 방안 또는요, 부유토 확산 방지 계획 이런 얘기 꺼낸다고 했었죠. 자, 이것도 뭐 문제 많이 냈었으니까 하고요. 우리 뭐 본 강의할 때 뭐 후드하고 커터 해가지고 뭐 하는 방식들도 얘기를 꺼내고 했었습니다. 실은 이런 문제는 실은 그냥 주는 문제죠. 요런 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차별화를 엄청나게 이상한 걸 쓰지 마시고 현장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현장 얘기요. 나는 그 현장에서 부유토 문제가 많아가지고 부유토 확산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뭐 예전에 뭐 현대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후드 달고 여기다가 커터 달아가지고 얘를 안쪽으로 흡입을 하는 방식을 썼다. 얘가 이제 부유토가 확산이 되니까 후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리지 말고요. 뭐예요? 근데 사이즈를 넣는 거예요. 얘가 길이가 얼마, 두께가 얼마짜리 강판, 뭐 어떻게 하고, 얘 커터에 대한 얘 직경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예전에 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했어요. 준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게 만약에 하천준설이나 항만준설 같은 데 보면 연안에 뭐가 많아요? 어구들이 많잖아요. 낚시나 뭐 그물망이나 폐타이어나 이런 것들 잔뜩 거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석션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걸 석션할 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홍수가 나면은 군부대에서 폭발물 같은 거 줄줄 흘러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폭발 사고도 종종 있고요.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석션하다가 폭발 사고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험물 탐사 이런 얘기도 꺼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얘기 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나왔나요? 이거는 뭐 얘기했었죠. 댐 요소로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한다? 접근이 어려운 조동안방, 그 다음 접근수로, 조절부, 도류부, 그 다음에 감쇄공, 방류수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수로의 이음은 뭐의 이음과 준해서 쓰신다고 한다고 했나요? 댐 본체 이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에요? 수축, 시공이음, 가로 세로, 경사 수평이음, 수시, 가세 경수. 우리 이제 댐 이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감쇄공의 형식별 특징은 어떤 부분이 있죠? 감쇄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수지형, 플립 버킷형 뭐 이런 것들을 비교표 같은 거를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아무래도 여수로는 고속으로 얘를 내려 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꺼낼 수 있다? 대제목으로요. 캐비테이션 또는요. 세굴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낸다고 했죠. 왜냐면 아무래도 고속이니까 압력은 낮아지고 기포가 생기면서 세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댐 문제가 실은 잘 안 나와요. 댐 문제가 원래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기존의 출제 문제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시면 댐 문제가 상당히 적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댐 문제라고 기껏 하나 남은 건 뭐죠? 그건 유수전환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유수전환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요. 항상 유수전환에 대한 부분은 뭘 강조하시냐면 홍수기의 원류 대책 같은 거는 생각을 하신다고 했죠. 왜냐면 원류를 허용하는 가설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자, 교량기초의 세굴 심도. 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측정 방법하고 세굴 방지 대책이 있어요. 측정 방법은 뭐가 있죠? 정밀법, 간이법. 정밀법 같은 경우에는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가서 측심하는 거예요. 추 내려가지고 배 타고 가서 측정하는 방법이 정밀법이고요. 간이법은 어떤 거라는 거죠? 세굴 심도를 추정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세굴 심도에 대한 공식이 있죠. 뭐라고 한다? 장토국수, 장기하상 변동량, 국부 세굴량, 추축 세굴량을 더하면 그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정하는 게 간이법이고요. 정밀법은 현장에서 측정을 해요. 근데 요즘에 최근 방법이 있어요. 뭐요? 드론으로 해서 고분광 카메라로 한다면서요. 그 색도로 한다면서요. 그거는 일일이 내려서 추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색도로 해서 했는데 예전에 어떤 그 학회지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게 실측 자료랑 거의 맞다고 해요? 안 맞다고 해요? 거의 맞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측정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다? 기존, 최근 이렇게 얘기 끝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쇠굴에 대한 방지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 항상 이런 거 하면 뭐 한다? 쇠굴을 일으키는 힘이 뭐냐? 소류력이죠. 그럼 소류력에 뭐요? 저항하는 대책하고요. 소류력을 저감하는 대책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소류력이라는 어떤 용어, 전문 용어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예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서울시에서 무슨 뭐 있다고 했었죠. 측심기라고요. 하천에다가 이거 뭐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뭐냐면 교각 중에서 가장 쇄골 심도가 센터에 그 유속이 빠른데 에다가 뭘 하냐면 이 교각이 있으면 여기다가 예, 도르래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그 저거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하고 여기다 해서 균형 추를 이제 무게 추를 놔요. 무게 추를 놓으면 얘가 무게 추가 돼서 이제 딱 여기 있으면서 이제 여기 줄이 여분이 있겠죠. 여기 딱 해서 얘가 몇 미터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얘가 쇄골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주저 내려가면서 몇 미터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예, 추를 이용한 무게추를 이용한 측심기. 좀 뭐 있어 보이지만 뭐예요? 그냥 무게로 장력으로 단단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정한 장력을 주기 위해서 스프링 시설을 해서 도르를 여기다 감아놓고 얘가 이렇게 딱 하면은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기준선을 이게 정해놓죠. 이게 이제 잘 돼 있는데 밑은 안 보이니까 이 기준선으로부터 뭐 몇 미터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쇄골이 되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예.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게 올라가게 되면요. 뭐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제 장력이 유지되는 장치니까 하는데 비교적 대부분 다 내려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무게추를 이용한 뭐야? 측심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쇄골 심도는 측정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왜 그래요? 예, 그거를 배 띄우고 가서 그걸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꺼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얘기를 꺼낸다?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나 드론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드론이 먹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 때나 드론 쓴다라는 건 아니죠. 자, 쇄골 대책은 저항을 하느냐, 저하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교량 기초에 대한 쇄골 심도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뭐가 해요? 쇄골보다는 홍수겠죠. 홍수 대책이에요. 도심지 홍수. 원래는 이번 때도 나올 수 있지만 더 가까운 거는 8월 달에 대한 부분이니까 도심지 홍수나 침수 대책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여기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보지도 마세요. 여러분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험 문제에 대한 복기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복기가 중요한 게 그때 뭐를 썼는지 모르겠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지금 대제목 잡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제목까지 가는 거죠. 분류까지. 그거를 빨리 하세요. 아니 대제목 잡기도 못하세요? 그것만 이제 해놓는 거죠. 내가 그 대신 책을 안 보고 해야 돼요. 보고 쓰면은 그럼 100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점수가 나왔을 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된다? 우표 수집하시는 거예요. 예, 나올 만한 문제를 계속 세끈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언제 때 외운다? 3일 전이나 답답하면 일주일 전에 외우시고요. 3일 그 3일 전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3일 전에 이렇게 중요한 분류, 핵심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붙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안 써가지고는 안 붙어요. 쓰셔야지 붙어요. 절대 안 쓰면 안 붙어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이죠. 면접 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그래야지 붙어요. 그거 아무리 외워봤자 입속에서 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시험에서는 무조건 쓰고요. 말하는 시험에서는 무조건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이걸 잘 보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노트에다가 그걸 가지고 푼다. 절대 안 되고요. 백지에다가 푼다도 안 되고요. 어디다가 푼다? 답안지 양식에다 푸세요. 답안지 양식에다 푸셔서 그걸 계속 모아놓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시간에 딴 거 피고 외우고 딴 양식지에다가 그걸 푸시고 하는데 절대 크기도 모두 표준 양식지에다 그대로 푸세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양식지를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복사해가지고 되죠. 그리고 양식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셔서 그렇게 양식지에다 모아놓는다. 그게 많이 모일수록 합격에 가까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꾸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우표 수집 모은다.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은 안 찍은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붙을 수 있는 점수를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고 종종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오십니다.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자, 2달 남았으니까 다음부터 빡세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한번 밀어붙일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